네, 시간이 돼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주제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최근 현 정부에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보여지는 기재부안과 여당안, 야당안들이 다 있는데, 과거에 이게 2011년과 역사가 아주 오래된 부분인데, 재계의 수건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규제 프리존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규제 혁파와 관련해서 이제 모든 산업 영역에서 자본이 진출하는데 장애가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한 번에 철폐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대도적인 그런 수건 사업들을 진행하는 중에 하나가 규제 프리존이고 하나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는 이 프레임인데, 둘 중에 하나, 그 두 개가 전부 다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는 다 이 법을 저지하는데 전선을 같이 했던 그런 거였다가, 민주당이 집권한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규제 프리존은 이미 통과시켰고요. 마지막 단계의 서비스 발전 기본법 관련된 이 부분을 10년의 오랫동안의 투쟁을 사실은 뒤로 하고, 현재 정부 기재부 안과 여당의 안,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어차피 그쪽에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거의 내일 모레 목전에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비록 좀 시간은 없지만 공론회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식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로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 국회의원님하고 무상의료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그리고 참여연대, 한국노총,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앞서서 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는 한신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재갈영숙 박사께서 주제 발표 총론을 맡아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재갈영숙 박사님 조금 네, 아니 말씀 인사만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총론 맡게 된 재갈현숙이고요. 사실 저희가 2015년인가 16년인가 똑같은 토론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기재부가 의지를 가지면 10년이 넘어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위에 있는 두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조직하고 기재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구의 의지로 이렇게 계속 이 법안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지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최를 이렇게 해주신 장혜영 국회의원님 비롯 우리 노동 시민단체 이렇게 지겹거든요, 사실. 근데 지치지 않고 이렇게 입법 저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노동자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자 소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보건의료 쪽 담당하는 전진환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국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서비스 분야는 공공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을 하는 공성식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상인 쪽은 중소상인 자영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계신 이성원 선생님께서 발표 있으실 거고요. 진보교육연구소 천보성 소장님께서 교육 분야 토론 있으시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그 발제자 토론자가 그 진행하실 거고, 진행하기 전에 우리 저 장혜영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간단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최를 맡은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이면은 보통 강산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어떻게 된 게 변하지 않고 정말 지겹게 다시 이 국회로 올라와서 그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로, 하지만 마치 달라진 것처럼 이것들을 수식하는 단어들만 바뀌어서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인 정부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에 아주 많은 우려를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문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지칭되고 있는 수많은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떤 공공성들, 이 법을 통해서 매우 침해될 우려들이 존재한다. 여전히 그 우려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정말로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통과되면 발전이 되는가? 이렇게 융복합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정말로 이 법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그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산업들을 다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인가, 혹은 그 안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법인가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시민사회에서 모여서 이제 오랫동안 이 문제점들을 지적해 오셨던 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또 우리 사회의 저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해주신 말씀들 잘 갈무리해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국회 공청회에서 또 가감없이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발제를 맡으신 재가용수 박사님께서 총론 그 발표 있으시겠습니다. 저희 다 퇴장하면 되죠? 네, 아까 모두 인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은 2011년도에 기재부가 정부 발의로 맨 처음 시작이 됐어요. MB정부 때. 그리고 2012년도에 다시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온 법안 자체가 사실은 2012년도에 기재부 중심으로 작성된 법안과 얼마나 크게 달라져서 이렇게 다시 밀어붙여지고 있는지가 오늘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간 왜 노동시민 진영이 이걸 반대해 왔는지, 그 반대했던 지점에 대해서 과연 새롭게 발의된 법안 두 가지가 그 문제를 극복을 하고 뭔가 좀 발전적인 지향을 갖고 이렇게 발의됐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오늘 핵심적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잘 말을 안 듣네요, 얘가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과 관련된 간략한 이제 그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기재부가 발의를 했고 12년도에 다시 재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 때는 큰 이렇게 별다른 조짐이 없다가 2014년도에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의료에 대한 영리화에 대한 그 큰 꿈이 정부에서 기획이 되고 관광과 의료를 접목해서
마치 이제 우리 사회가 의료 관광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의지를 갖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이 법안 자체를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당시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당시 정부 여당이 그 대통령의 그런 지시에 아주 일괄적으로, 현재는 잘 안 보여요. 지금 대통령이 무슨 지시해도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 여당은.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말을 잘 들었어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오늘 이렇게 주최해 주셨던 단체들이 다 이제 결상전의 자세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반대했던 핵심적 이유 첫 번째는 사실 서비스 산업이라고 얘기할 때요.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시장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공공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의료, 교육, 문화, 이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공공성이 사실상 있는데 이것을 모든 법을 총괄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향후에 기재부가 이러한 공공적 영역에 있는 사실은 비상품적 속성의 공공재를 어떤 식으로 영리화시키려고 저러는지에 대한 상당히 큰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민영화, 영리화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컸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입법 과정이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시다 보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제가 전공이 이제 사회정책 쪽 전공자라서 복지부 관료들 만나면 많이 듣는 얘기가 기재부 때문에 안 돼요. 아니 공공기관에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총 인건비제 때문에 정규직 사람을 못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기 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12시까지 일하고 그래요. 사람 안 뽑아주니까.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근데 왜 그렇게까지 안 되냐? 기재부가 허락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사소한 예지만 중요한 국가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가 돈을 움켜쥐고 자기 돈처럼 어쨌든 그들의 철학에 맞는 방향에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체 부서들을 많이 움켜져 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기재부가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전체 부서와 산업을 총괄하는 권력의 중앙에 기재부가 더 우뚝 서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크게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거부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여러분들 다시 추경호 의원 등이 7월에 발의를 했고 반대쪽에 이원호 의원 등이 또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18대 국회, 19대 국회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그 정부나 기재부는 추진해왔고 노동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 결국은 사회공급상 영역 전반의 산업을 통해 산업화를 통해서 추구하는 게 시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래서 이 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노동학법 그리고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법 줄여서 제가 서벌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서벌법 그리고 그 당시에 원샷법, 테러방지법 이런 것들을 같이 밀어붙였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폐기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초기에 기재부 법안과 지금 발의된 법안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봤더니 공통점은 지금 거의 공통점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야당안 여당안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의된 21대에서 발의된 것 차이점은 야당안은 3조의 2항과 제6조의 3항 두 가지만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법안 발의가 되고 제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양 당이 파악한 거는 의료 민영화만 피해가면 되겠구나라고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만 살짝 우리 피해 갈 테니까 이번에 합의해줘 정도의 액션을 취했다고 보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더 그 관련돼서 3조의 2항, 5조의 1항, 그리고 6항, 7항, 그리고 6조의 3항, 4항, 9조의 2항, 14. 요게 조금 그 지금 야당 발의안하고 차이가 있고 신설한 건 여당에서 신설한 항이 저부가 같이 서비스 산업 선정과 관련된 법안을 추가했다. 이 정도의 차이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조 2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안은 첫 번째 써 있는 건데요. 요게
의료 영리와 뭐 관련된 법안인데 야당 안에서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항목. 그래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의료법 15조가 뭐냐 봤더니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것, 요 항목이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5조, 14조, 42조는 각각 어떤 내용이냐면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대상, 누구를 적용하냐, 요양급여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요양기간에 대한 규정, 요것만 피해가면 상관없다라고 정부 야당은 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야당안은 좀 더 추가했죠. 법을 통째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요 규정에 대해서 법안 자체를 아예 제외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병원,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그리고 기타 보건업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만 적용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성월 의원안 같은 경우는 뭐 3법에 대한 규정을 아예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의료영리, 원격 의료, 의료기관, 호텔업 이런 것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이제 불가능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추후에 그 말씀드릴게요. 지금 법안 비교만 하고요. 두 번째는 5조 1항, 6항, 7항 부분인데 서비스산업 그 선진화위원회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까지 이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가 너무 비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고 여당은 뭐 명칭만 좀 바꿔요. 저기를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이제 해오면서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서 독식하는 방식이 아니게끔 하기 위한 추가 법안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재부 장관이 1항에 따라 수립한 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단 심의는 위원회가 돼요.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게끔 하겠다. 국회 과정을 우리가 통하겠다. 기재부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 이런 법안이 들어가는 가 있어요. 두 번째는 1항에서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여당도 야당도 지금 뭐냐면 여기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도 많이 좀 괴로워지는 게 여러분들 정부가 주로 하는 방식이 법률을 정해서 하지 않고요. 시행령으로 지금 많이 퉁치고 있어요. 시행령이 뭐가 될 때는 우리가 일일이 다 그거를 사전에 알기도 어렵고요. 어떤 식으로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범주가 너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심의 자체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기재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위원들을 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문제점에서 좀 더 보충을 하겠고요. 6조의 사망사항을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산업 관련한 5년에 한 번씩 이거를 하기로 해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일련의 것들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여당 같은 경우는 요 일부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그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이제 사실은 국회로 올리는 안과 시행령으로 가는 안이 선택적으로 취해질 수 있어요. 이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전에 위원회 중심의 기재부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사업 추진이 어렵게 만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좀 바뀐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구조 2항하고 10조 7항 8항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새롭게 여당이 기존에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게 이거는 대기업 대자본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부가 가치 산업. 여러분 사실은 서비스 산업이 우리 계속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얘기할 때 기재부가 발주했던 프로젝트에서 계속 연구 프로젝트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너무 부가가치가 낮다 이 얘기예요. 근데 서비스 산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요. 제조업 부분이 구조조정되면서 제조업의 다수의 노동력이 밀려 나와요.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자, 이분들이 뭐로 먹고 살겠습니까?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아요. 많으신 분들이. 그러면 서비스업이 요즘 뭐 잘 나가는 각종 새로운 AI 기술과 접목된 뭐 유망한 직종도 있겠지만 사실은 노동시장의 약자였던 분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서 각종 자영업들의 형태들이 서비스업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2006년 이후로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으로 사회서비스라는 영역의 돌봄 노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 형태예요. 대표적으로 이건 공공서비스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값싼 일자리로 만들어버리고요. 지금 10년이 넘게 각종 돌봄 그 노동자들이 있는데 작년에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도 이분들은 못 쉬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받고 계신 노동자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수 노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은 해주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필수 노동이라는 건 이전에 공공기관에 적용했던 필수 노동 사업장 이런 식으로 규정해 보면 노동권 박탈이에요. 핵심이 파업권 박탈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 보강해 주지는 않고 의무만 부과하는 방식, 노동 조건을 개선해 주지 않고 의무만 부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합법화돼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식의 그 산업 구조 안에서 지금 그거를 저 부가가치니 저 효율이니 이런 식의 가치 잣대를 들이대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20도가에서 관련된 그 정부 여당이 내놓은 관련된 뭐 우리가 그래서 저부가 가치 경쟁력이 낮은 쪽도 지원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유연적이라는 거예요. 그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라는 원칙이 헌법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기 아래 보시면 헌법 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발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은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구체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아주 두루뭉실한 법률을 갖고 대통령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이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도 무의미해지고 사실은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의지를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어떤 시행령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서비스 산업 자체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종적이고 다층적이고 고부가 가치부터 저부가 가치까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재부가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화시키겠다. 그럼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겠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은 대자본 중심의 이해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전에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 동네에 뭐 슈퍼 그냥 동네 아저씨가 하고 빵집 동네 아저씨가 하고 알아서들 잘 했어요. 시장이. 그런데 그런 상권의 대기업이 온갖 프랜차이즈 지금은 다 장악돼서 개인 업자가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국가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 국가는 대기업이 작동돼서 돈을 먹을 수 있는 시장과 그쵸? 경쟁이 안 되고 아주 소자본으로 그걸 유지하고 있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이 겹침이 없도록 하는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가 조정해줄게, 다 정리해줄게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굉장히 포괄적 위임 입법을 하고 있다. 이건 그럼 누구를 위한 법안이 되겠는가? 약자를 위한 법안이 되기 굉장히 어렵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 의한 기재부를 위한 법안이 될 것이다. 기재부의 권한은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1차 재난지원금 받을 때부터 항상 핫 이슈가 기재부가 떴잖아요. 좋게 평가를 하면 기재부는 정해진 국가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뭐 국가가 빚을 안 지면 좋죠. 그렇죠? 근데 작년 올해 제가 계속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지금 월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IMF 때랑 비교했을 때 그때는 대기업들이 무너졌잖아요. 월급 받고 계셨던 분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작년 올해는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사실은 노동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도 실업 상태에 다 빠져들었는데 어떤 식의 지원을 할 것이냐의 방식을 갖고 논의할 때 기재부는 항상 어디 중심으로 얘기를 하냐면 국가가 빚지면 안 된다. 이렇게 쓰다 나라 망한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면 국민이 망할 판입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근데 어쨌든 기재부가 뭐 중요한 가치 중립적 역할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재 이 법안 자체는 기재부의 그 권력 독점성, 재정 운영에 대한 막강한 파워, 재정을 중심으로 두고 재정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재부가 돈을 쥐고 흔들 때 그럼 앞으로 관련된 정부 부처가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 관련 공공기관에 한 팀에 직원 하나 뽑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좋게 보면 아, 굉장히 공공재정을 잘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기재부가 갖고 있는 가치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열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특히 보건의료, 복지, 교육, 방송통신,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우리 진영에서는 계속 시민 노동 진영에서는 이거 공공성이 굉장히 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플랫폼 관련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플랫폼은 여러분 파견법 이후에 우리 사회가 빚어낸 문제랑 완전히 질이 다르게 아예 사업주를 감추는 사회가 와요. 지금까지는 내가 노동자냐 아니냐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는 사업주가 보이지 않는 사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작년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겠대요. 노동시장 다 개편 만들어 놓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불안정 고용층에 있는 분들이 거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게 완전히 더 불평등해지니까 힘이 없으신 분들이 더 불평등해지니까 이분들을 사회보장 체계로 들여오려고 했는데 이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득 높게 한 건 정부 정책이었어요. 그러면 정부가 노동시장은 그렇게 다 풀어놓고 이걸 사회보장에서 커버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저희가 마땅히 지금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부분적 법안 말고는 사실은 잘 포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못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 대해서 국가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이 사회공공성 영역 자체를 이거는 고스란히 영리적 가치, 상업적 가치, 산업적 가치만 두고 기재부가 앞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산업 선진화, 경영 효율화, 경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시장에서 누가 가장 보호받지 못할까? 저는 맨 아래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부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제가 기재부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기재부는 이미 자기네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 노력을 지속하게 하고 이것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거 밝히고 있어요. 그럼 기재부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봤더니 2019년도에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이라는 걸 했어요. 이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그 법안에서는 마치 의료 민영화 영리화 안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기에 꾸미가 있습니다.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의 유망 서비스 이걸 유망한 서비스업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핵심 규제를 지속적으로 없애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방어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계속 막아놓고 여기선 돈벌이 하면 안 되고 여기는 모든 시민들이 같은 권리로 생명을 유지하고 권리를 찾게끔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다 규제로 막혀 있잖아요. 그 규제 다 풀겠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시절에 들었던 의료관광 얘기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망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기재부에 의해서 그러면 더 권한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기재부는 쭉 2019년부터 지금까지 나름의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고요. 그 서비스 산업 자문단은 정부 관계자들이 그 행정부 그리고 그 국제연구기관들의 부원장급들이 여기 다 발족이 돼서 왔고 여기가 작년 11월인가까지 해서 TF 2차회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민주적 권력 편향적 위원회 구성이라고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산업 선진화위원회 혹은 서비스 산업 발전위원회 같은 명칭은 뭐가 됐든
여기에 여러분 35명으로 구성하는데 절반이 정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자, 민간에서 추천된 사람이 사회보험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노동 관련된 각종 위원회는 그래도 법안 안에 노사가 뭐 추천하는 몇인, 그래서 그런 게 들어있어요. 여기는 아예 그게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절반도 정부 인사로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 민간위원도 기재부가 추천을 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서비스 그 경쟁력 강화에서 이득을 보는데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 산업이 이렇게 바뀔 경우에 사실은 이제 노동자나 시민한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데 노동자 대표성과 시민 대표성을 담보할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비민주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말로 그 의료 영리화가 막아졌냐, 이 양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 영리화는 안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로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고 시행령이 발표가 작년에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영리기업의 의료 행위가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그 개념을 여기서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의료행위인데 의료행위가 아닌 비의료행위라는, 그러니까 건강관리와 관련된 건 여러분 치료하고 예방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의료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영리기관들이 그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의료법에서도 여러분들 의료법 개정이 됐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가명을 처리한 정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가명을 처리한 정보가 다른 정보랑 매칭이 되면요, 누군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민간보험회사는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민간보험회사가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모든 정보를 주게 되는 건 뭐 너무나 쉬운 문제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회법을 통해서 이 만약에 처벌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 각종 시행령이라는 우회적 방식을 통해서 굳이 그 저희가 그동안 계속 방어했던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더라도 영리화와 관련된 각종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야당과 여당은 마치 그 계속 문제됐던 부분들을 해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길어졌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해야 되고 시장은 시장의 일을 해야 돼요. 국가가 나서서 시장이 잘 발전되게끔, 여러분 그 대자본이 투입돼서 작동되는 시장은 국가가 뭐라고 안 해도 잘 이윤 내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는 뭘 해야 되냐? 대자본 중심의 시장이 재편이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보호받지 못하고 거기서 삶의 터를 잃는 시민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지를 국가는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국가가 나서서 저희가 어렵게 지켜온 사회공공성도 그렇고요, 각종 영역에서, 그리고 중소 자영업자분들 오늘 이따 발표해 주시겠지만 계속 이 어려운 시장 조건에서 삶의 터를 유지해 오고 계셨는데 이분들의 삶의 기반은 과연 이 법안을 통해서 결코 지켜지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좀 다시 고민하고, 그리고 정부 여당에게 굉장히 그 아쉽고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야당 시절에 이들이 발표했던 것,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자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반대했던 법안들을 지금 다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서 울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엄중한 상황을 정부나 정부 여당, 그리고 기재부는 행정부예요. 기재부가 국민 위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 주실 것을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발제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현재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이
그 기존의 공공 서비스 영역이나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그 행정 각부별로 일정한 규제를 해서 대자본과 소상공인들을 그 영역들을 구분해 가지고 규율했던 이 부분들을 서비스 산업 발전 위원회라는 그 범정부 기구를 기재부 주관에 해서 그 모든 그 공공 보호 영역의 규제들을 혁파될 규제로 정의해 놓고 그에 따라서 그 단계별 부처별로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철폐하도록 하는 것. 그 얘기 결국 뭐냐? 공공 서비스의 보호와 공익적 보호 장치들을 전부 다 해체하면 자본이 이 영역을 쉽게 장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본의 논리에서 자본에 의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 영역을 현대화하겠다, 선진화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 내용에 관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지, 특히 의료나 교육 등 몇 개 영역에 관해서는 뭐 예외로 한다는 뭐 부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 보건의료 가령 예를 들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같은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보건의료 서비스를 영리화, 산업화하는 그런 경향성을 지금 현 정부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꼭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가이드라인 규제 혁파 형식의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화를 지금 현재도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 정권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단지 보건의료 영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제반 모든 영역에서 가이드라인 정치를 할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시행령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 위법하다고 그렇게 민주당이 거의 드러놓다시피 해서 저지했던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똑같이 시행령 정치를 하려고 한다. 행정입법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스스로 침해하는 형태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서 20분 좀 넘게 접속하고 계시는데 아마 기자 선생님들인 것 같은데 요 내용 관련된 거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컨텐츠나 이런 걸 한글 파일이나 이런 거 별도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그룹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쪽에 전진환 선생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도 4차 유행을 앞두고 있고 지금 이 감염병 사태에서 이런 사회 공공성 강화나 공익적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 사회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을 계속 이루어야 된다라는 지금 이런 요구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거대 보수 두 당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거꾸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 재난을 활용해서 이 재난을 핑계로 대면서 비대면 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서비스 산업 발전을 더 이뤄내서 상업화를 더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공익성을 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유사한 법안이 계속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다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들 반대에 부딪혀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몇 가지 부분을 바꿔놨습니다. 앞서서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표에도 16페이지에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농림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21페이지에도 공성식 발제자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 Q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네 가지 법을 제외했기 때문에 보건의료는 제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건의료 관련된 법은 5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 4개를 제외했다고 해서 의료민영화를 할 수 없는 법이다. 이런 것들은 완전한 기만이고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하면 사실 평범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의료 관련된 법들을 다 제외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재부가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활용해서 손에 쥐고 수단으로 삼아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55개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기재부 차관이 얘기했듯이 3개 내지 4개를 배제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보건의료 분야 법안은 55개다. 그래서 보건의료 관련된 산업화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제약산업법이나 혁신의료기기법이나 의료해외진출법이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기재부가 국회 재정위원 그 검토 보고서에서 공식 의견으로 밝힌 바도 있듯이 첨단 재생의료법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법안들이 전부 다 그간의 의료민영화 루트로 활용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활용하면 영리자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내놔서 영리자회사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었는데 영리자회사가 바로 영리병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병원을 이전에는 비영리병원이지만 영리자회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외부 투자 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지금 영리병원 하나를 짓는 것만 해도 굉장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았는데 영리자회사를 제도화해서 세울 수 있게 하는 거는 그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얼마든지 기재부가 활용해서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혁신의료기기법이라든지 첨단재생의료법 같은 것도 기재부가 활용할 수 있는 법으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안전하고 효과가 있어야지 그게 바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소위 말하는 혁신적이라고 하는 약일 텐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국민의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 없는 가치를 적용해서 의약품 의료기기를 빨리 통과시키고 기업들은 돈을 벌겠지만 환자들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나왔거든요. 이미 제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기재부가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법안들을 활용한다면은 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해서 일부 조항들은 빠지기도 하고 일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재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더 심각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해외 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국내 의료 제도를 규제 완화하는 것들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해서 보건의료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기재부가 양손에 쥐고 있는 법이 5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55개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소관 법만 기재부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라든지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법들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영리병원 추진돼 왔습니다. 송도에 있었고 최근까지 제주도에 있었죠. 그리고 이런 법들에 보면은 사실은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외국 자본이 50%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외국인 의사가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든지, 우회 투자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도입이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제주도 영리병원도 결국은 좌초가 됐는데, 이런 법들도 기재부가 움켜쥐고 개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영리병원 도입이 손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사실상 한국의 비영리법인만 허용되고 영리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못 지을 거다라고 하지만 이런 법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영리병원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정보 상업화도 이 정부가 역사적으로 추진해왔던 주요한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의료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서 가명 처리한 정보를 기업이 공유하고 매매할 수 있게 했고, 그 가명 처리한 정보는 얼마든지 재식별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려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의료 정보도 기업들이 사고 팔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것 때문에 의료법 보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재부가 활용할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험 활성화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그리고 시행령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영리회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민간보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의사를 고용해서 할 수도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영역이었던 것들이 민간보험사에 넘어가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이 예방 재활 이런 것들은 이 공적 영역이었던 것들을 민간보험사에 넘기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미 다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제 55개 그리고 55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무한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혹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 서비스산업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다 총괄할 수가 있고, 그것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법을 계속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료법, 약사법 요 몇 개의 법을 제외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만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게 정말 이 정부가, 이 국회가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은지를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장혜영 의원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료민영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기재부 차관이 영리병원, 영리약국, 전국민 건강보험 예외가 생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런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 예외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발법이 통과되면.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가 도입됨으로 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또 민간보험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건강보험 제도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마치 의료법, 건강보험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을 직접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공공병원을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경제 논리로 인한 비용 효과성 따지는 것들을 시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개정을 하자라는 요구가 있는데,
기재부가 계속 반대해서 지금 좌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혁조차도 기재부의 반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보건의료 관련된 모든 정책을 기재부가 주도한다라고 하면은 의료 민영화가 추진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개혁 조치도 저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 정부와 국회가 시민들을 이렇게 얄팍하게 속아 넘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공공의료를 진정으로 강화하고 4차 유행 대비해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하고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 법의 구조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몇 조항을 추가로 제거한다고 절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지만 의료 민영화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희찬 선생님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에서 소발법이 작동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동네 병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인 거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때가 정부 기재부 입장에서는 별로 힘이 없을 때 밀어붙일 수 있는 보건의료를 영리화 산업화하는데 최적기가 아닌가 그런 정세적 판단을 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큰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런 그런 계획이 얼마나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음 토론자 선생님인 공성식 선생님께서 공공서비스 영역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2014년에 유사한 토론이 와서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런 토론을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로 이제 공공 서비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난 국회에서 나왔던 법에는 이제 분명하게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범위가 좀 불분명하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이제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서비스업 분류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떤 게 대상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을 표준산업분류상 16개 산업대 분류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2부터 6까지 16개가 됩니다. 이 중에 실제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제 공공 서비스에 해당되는 영역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도, 하수, 분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철도, 항공, 도로교통, 택배, 배달, 방송, 우편통신 등등 에서 시작해서 행정, 교육, 병원 의료, 의원, 보건소, 사회서비스,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거의 전기나 전력 쪽이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 산업을 제외한 거의 공공 서비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영역 대부분이 사실은 서비스업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더군다나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제 사회 유지를 위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산업 그리고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비대면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을 보통 이제 필수 업무라고 해서 정부가 사실은 최근에 정책도 발표하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필수 업무에 해당되는 영역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제가 뒤에 이제 별표 가로 안에 별표를 쳐놓은 영역들이 정부가 정부 대책에 포함시킨 코로나19 필수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상당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코로나19 필수 업무는 대부분 다 서비스업에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분명히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고 사회적 기본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아직 그 법이 한 4개 정도가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관련 법도 만들고 해서 단순히 이런 영역들은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하고 이런 산업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런 법률조차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이제 만약에 이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런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것이 이 위기 시기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들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일종의 규제가 되고 일종의 공공 서비스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만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필수 서비스를 강화한다라는 발상은 사실은 있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필수 서비스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사회적 흐름과는 상반된 그런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영역, 공공 서비스 영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들을 경쟁력, 생산성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순간 오히려 이것의 공공성이라는 목표는 사라지고 산업적인 발전 그리고 상업화, 시장화, 규제 해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앞에서 이제 전진환 선생님께서 보건의료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건의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똑같이 유사한 방식의 민영화 산업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누구나 이해하고 있듯이 이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경쟁력 강화나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들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그 내용의 공익성을 더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 운영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하면서 운영할 것인가라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역행하는 법률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필수 서비스 공공성 강화법이 필요하지 이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적폐 법안이라는 점에서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우리 재가연숙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재부의 지나친 권력 독점을 더욱 강화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검토할 때는 자세히 못 봤던 것 같은데 현재 이 법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서비스 산업 이름은 이제 발전위원회로 이번에 바뀌었던 혹은 다른 법의 선진화를 유지하고 있는 법안도 있던데 어쨌든 이 서비스 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의견 제시긴 합니다만 상당하게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원법이 논의가 중입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통과를 시키겠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반대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통과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사회서비스 원법 혹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법 같은 것들이 발의가 되었을 때 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규제고 오히려 경쟁을 침해하고 이런다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 자체가 이미 이 여러 가지 자신의 권력을 활용해서 이 공공 서비스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혹은 필수 서비스 인력을 늘리는 일을 사실은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다양한 정책적 측면에 접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업이라는 전반적인 발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상당히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특히 코로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노동자들은 지금 말 그대로 갈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새로운 4차 유행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이게 만약에 또 터진다면은 과연 이 우리 공공의료 시스템이 지금 버틸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자는 요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산업 발전이란 이름으로 모든 이런 서비스업들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게 된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재가연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제출한다 이런 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미 다 기본계획 확정한 다음에 보고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또 심지어 회의록을 특정한 경우에는 비공개까지 할 수 있도록 써 있기 때문에 이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1년이네요. 최초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조금도 변화되거나 보완되지 않은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재정부의 지금도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더 날개를 달아주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홍남기법이라고도 불리는 것 같은데요. 홍남기 이 장관이 좀 이 법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제대로 기재정부의 필수서비스 미래를 맡기지 않도록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법안의 출발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낮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발목을 잡고 있다. 라는 점에 사실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추가된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사실 이런 문제의식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과연 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가? 라는 점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게 이제 1인당 그 해당 산업에서 생산하는 총 부가가치와 그것을 이제 총 노동자 수로 나눈 1인당 부가가치를 가지고 이제 생산성을 체크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이냐 고부가가치 산업이냐 이렇게 분류를 보통 하는데요. 사실은 이 기준은 이 부가가치라고 하는 게 해당 영역이 기여한 만큼 생산에 기여한 만큼 이 부가가치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여러 가지 가격 책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독점 부문과 비독점 부문이 뭐 흔히 이론적으로 말했을 때 잉여가 이제 이전이 되듯이 대부분 이제 서비스업은 비독점 부문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가가치가 과연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좀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1인당 부가가치로 포착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업에는 다양한 필수 공공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가가치 측정 방식으로 과연 그 가치가 온전하게 측정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버티고 있는 돌봄이라든가 보건의료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단순히 부가가치가 낮다고 해서 경제의 중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이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의 질은 결국은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질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숙련을 쌓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서비스업의 사실 낮은 경제적 부가가치는 사실은 이 해당 영역의 노동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들은 규제를 철폐하고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업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재평가하고 적절하게 보상을 주고 또 이들이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투자를 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과제들 속에서 서비스업도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 공공 서비스 영역은 사실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영역이라는 걸 지적해 주셨고 이 공공 서비스를 영리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전환하는 의도의 그 내용이 현재 서발법의 취지 아니냐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비스 가치를 부가가치 측정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과 그 저평가된 노동 가치를 제고하는 하고 질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개선돼야 될 상황에 이런 역행하는 입법은 그 공공 서비스를 공익적인 그런 보호 장치나 이런 것들을 철폐해서 자본의 논리에 편승하는 것이다라는 걸 비판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중소상인 쪽에 이성원 선생님께서 토론 있으시겠습니다. 예. 몇 달 전에 우리 참여연대 이경민 팀장님 전화를 받고 처음엔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놀라기도 하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워낙 비슷한 법안 이름들이 많아서 서비스 산업 발전법 뭐였지 내용이? 그러고서 이제 자료집을 찾아보니까 와, 이 법이 이 정부에서 시도가 되고 있단 말인가 라는 좀 충격과
허탈함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저희 단체에서 이 법을 지난 국회, 지난 정부에서 저지하는 데 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2014년 1월에 굉장히 충격적인 문서와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저희한테 포착이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기구에서 지방들을 다니면서 뭐 자영업자들 또 단체들을 대상으로 계속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어떤 전략을 내세웠냐면 공식 명칭이 자영업자 퇴출 전략이었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을 퇴출시키고 그 퇴출된 자영업자들을 의료 사업에 투입시킨다. 제가 여기 참고 사진으로도 넣어놨는데요. 아마 흑백이라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야, 그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명확한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내는구나 싶어서 정말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 서비스 산업발전법과 규제 프리존법을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닙니다. 찬성하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지자체장들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규제 프리존을 통과시키기 위한 지자체장들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의 대표가 바로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의당과 함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자영업자들을 퇴출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결국 시간이 흘러 이게 단순한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정부의 실제 숨은 실세였던 최순실이 대기업 재벌들의 요구를 받아 통과시키려 했던 법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됐고 아마 자영업자들이 단체 본인들의 단체 깃발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최초의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광장으로 모였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기 지역에 대기업들의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고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이낙연 도지사님이 총리가 되면서 저희가 눈치도 못 챈 채 규제 프리존법이 통과됐고 이제 또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재부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재부에 대한 저희가 코로나의 아주 긍정적인 영향은 기재부의 민낯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는 사실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 게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이었는데요. 이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를 늘리는데 가장 반대했던 게 바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데, 골목상권에 도움이 된다는데 바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철저하게 유통 대기업에서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합 금지, 집합 제한 받은 업종들이 지금 이 시간에 총리 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도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토론회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부터
총리 공간 앞에서 또 기재부 장관을 향해서 계속 1인 시위를 시작하는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가장 핵심은 기존의 K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실보상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기재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과연 이 나라의 진정한 수장이 누구인지,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과연 대통령인지 아니면 기재부 장관인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한 단체와 여러 자영업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얼마 전에 100일을 넘기는 기자회견도 한번 했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민생입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다름 아닌 대형마트들의 의무 휴업을 복합 쇼핑몰, 아울렛, 백화점까지 확장하는 법안입니다. 의무 휴업은 단순히 자영업자들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의 염원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유통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서비스 산업에 재원 투자해서 크게 키우겠다고 하는데 골목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투자를 받다가 언제 대기업이 됩니까? 이거 대기업들 중심으로 사업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아이러니한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서비스산업발전법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신산업이? 스크린 골프입니다. 스크린 골프. 그래서 해외 다니면서 모 스크린 골프 프랜차이즈 대표를 항상 동석하고 해외를 순방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스크린 골프 가맹 계약에 되어 있는 단체들이 불공정 피해로 지금 저희 단체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역사가 오래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것을 정부 여당에 누가 핵심적으로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것이 통과됐을 때 그 파급력, 자영업자들의 몰락에 대해서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실제 일부는 저는 좀 그 수가 줄어들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다른 토론자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에 큰 급여를 줄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회 취약층이 고용되어 있는 일자리인데 이 자영업 시장을 축소시키고 대기업 위주로 재편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자영업 시장의 위기는 저는 대한민국 전체 사회 취약층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될 것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서 대규모 유통재벌을 통한 유통 서비스를 더 선진화하고 키울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 폐업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폐업을 하고 싶지만 폐업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월세를 내야 해서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월세 내려고 플랫폼 노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서는 유통재벌 중심의 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 멈춰주시고 부족한 사회 안전망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 사회 최고 취약층이 어디인가를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북받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이제 영업금지 제한을 받아가지고 오랜 동안 그래서 빈사 상태인 중소상인들한테 손실보상은 해주지 않고 그죠? 너무 서운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않으면서 오히려 자영자 퇴출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소발법을 강행하는 현 정부에 대한 그런 깊은 노여움이 배어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 토론 있으시겠습니다. 앞서 이성원 총장님께서 이 토론에 이제 얘기 들으면서 당황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2014년 법 대응 과정에서 함께했던 분이고 그때 이제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잘 모르고 이제 교육적 상황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일단 이 토론자 제안에 들었을 때 그런 법이 추진돼? 그러면서 좀 너무 의외였고요. 왜냐하면은 교육계 내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이나 사안들하고 너무 이제 동떨어진 것이어서 당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안 내용을 보고 충격의 도가니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의료는 이 페인팅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교육은 페인팅도 없이 그냥 바로 이 서비스 발전법의 전면적 대상이 되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서비스 산업이라 그래갖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 없이 전면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법안의 취지를 볼 때 사교육은 이미 이제 영리가 허용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주요 초점은 공교육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한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득세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영리 사업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육계 이제 어떤 여러 이제 단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완전히 막아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뚫리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을 보면은 학교 교육의 영리 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이 법이 그것을 전면화하는 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계에서는 그런 이제 학교의 영리 사업화라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나름 싸워왔지만 완전히 막아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뚫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경제 자유구역하고 제주 지역에 의료와 교육의 영리 활동이 허용되는. 근데 이제 의료 부분은 강하게 맞서서 거의 이제 영리병원이 설립이 안 되는데 교육 부분에서는 제주 지역에 4개 학교, 그 다음에 송도 지역에 거기다 이제 초중등 하나, 그 다음에 대학교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지금 몇 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 서비스 발전법이 통과가 되고 공교육의 그 영리 활동이 허용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이미 이제 지금 벌어진 이제 것 속에서 사례 속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인용했는데요. 2년 전이죠. 19년도 당시에 제주 지역의 국제학교들이 연간학비가 6천만 원, 대학교 등록금이 몇백고 거의 유학 비용에 가깝죠. 실제로 유학처럼 간다 그러더라고요. 국내 이제 부유층들이. 그리고 입학생 가운데 35%가 서울
소위 그 서울 강남 상구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학교 하나만 이제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각종의 학원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지역 전반을 어떤 이제 그 사교육 시장화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공교육의 영리 활동이 이제 허용이 될 경우에 귀족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유층을 대상하는 귀족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비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귀족 학교와 서민 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가 그 구조가 위계화되는 것이 뭐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 과정이나 학교 운영 방식도 그 기업적 입맛에 맞게 그래야 이제 그 상품으로서 잘 팔리겠죠. 이런 것들이 상당한 자율성을 주게 됩니다. 지금 국제학교 보면은 국내의 초중등 교육의 규정에서 다 벗어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나 운영 방식에서 이제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서비스 발전법에서 초중등 교육에 이제 영리화가 됐을 때 명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이 교육의 이제 불평등, 그 다음에 교육비 부담 이런 부분을 가져오고 공교육의 취지를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이제 공교육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코로나 일부 선교 단체에서 뭐 국제학교 운영한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학교는 공식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역적으로 혹은 운영 주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율구역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 지역에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운영 주체도 국내 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리 활동을. 그러니까 외국의 교육자본만 허용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 법이 허용이 되면 전국적으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근데 이제 지금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서 편법을 써서 이런 방식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데, 서발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 영리 활동 허용에 의한 공교육의 훼손이 뭐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어떤 시민적 권리, 그다음에 기본적 권리로서 나름 확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교육에 대한 이제 권리 보장의 문제, 그다음에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 문제하고 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은 당연히 교육적으로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시대에 이제 뒤떨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제 폐기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뭐 교육적으로 옳지 못한 부분은 뭐 당연하고, 시대의 추세에 정말 이제 뒤떨어진 거스르는 이제 법안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한때 신자유가 득세할 때 교육도 서비스 상품의 하나 아니냐 그러면서 영리 활동을 허용해야 된다, 시장 원리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잠시 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정리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서비스 상품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은 이제 공적인 권리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정리된 문제인데, 이 부분이 다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당혹스럽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교육을 다루는 논의 추세하고 너무 정반대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네스코는 물론이고 이제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기구에서도 교육은 공공재고 국가가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에 복무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들어보셨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OECD 교육 2030이라고 하는 이제 문서가 OECD에서 제출이 됐는데, 기존에 이제 교육에 관한 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세계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 기후 위기,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 이런 이제 세 가지 그 큰 이제 위기를 지적하면서 이 상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꿀 수 있는 주체를 앞으로 교육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눈에 띄는 그 진술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논의들의 전제는 당연히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이 그 영리 활동을 위한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공공재일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이제 보면은 그 이제 기업이 이제 학교가 뭐하냐, 기업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을 키워달라 이런 이제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산학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OECD에서 기업의 요구에 학교가 거리를 앞으로 두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제 논의가 세계적 추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완전 시대에 뒤떨어진 우물안 개구리 식의 법안이다,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OECD 이제 교육 2030은 주로 교육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 그것의 이제 전제인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사회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확장한다라면은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공공성을 확장시켜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논의가 지금 현재의 범세계적인 의제고 추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다. 균등 교육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현재의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 관해서 즉시 폐기해야 된다. 이 정도의 논지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준비된 그 발제와 토론은 좀 마쳤는데요.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질문 안 들어왔나요? 질문 없으시고 플로어에 무슨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뭐 워낙 발제하고 토론이 명쾌해가지고 아마 없으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은 그 뭐 더 추가적으로 발제하신 우리 재걸 박사님 뭐 의견 보충 말씀 있으실까요? 다 얘기는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폐기돼서 다시 올라오지 않겠고 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는데 뭐 목요일날 당장 공청회 한다고 그래서 됐나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더 이상 이런 법안이 뭐 발의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작년 올해 지금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이 시민에게 어떤 삶을 던졌는가를 명확하게 봤잖아요. 정말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국 시민이 넘쳐났어요. 각 주별로. 근데 적어도 공적 사회보험이 있는 독일과 한국 같은 경우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대응을 잘했던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한국도 어쨌든 저희가 치료를 못 받거나 뭐 이래서 아무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신 분 없었고요. 물론 그 배경에는 굉장히 많은 의료진과 그리고 돌봄 노동을 해주신 노동자들의 수고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켜진 거는 의료는 상품이 아니고 권리다라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시민적 연대가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는 건
이게 뭐 세금처럼 내는 걸서 내는 게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그 권리로서 지켜져야 될 거, 시민들에게 그 자신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될 이 영역들이 확장돼야 되는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국면에 정반대의 상황들로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너무나 어렵게 거쳐오셨어요. 저는 기재부 이 공무원들이 매달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이 고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한 달을 견뎌내는 게 이 일을 겪어내시는 분들한테 어떤 일인지를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떻게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아서 버티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법안 자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신 분들부터 조정해 나가는 이런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니 이건 폐기돼야 되고 다시는 발의되지 않게끔 좀 할 수 있는 계기로서 이번에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더 추가적인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없으시면 정리하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소벌법 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 기재위 공청회 반대 토론을 가서 이를 갈면서 반대 토론을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찬성 토론자가 당시에 우리 김상조 모 실장님이었습니다. 사실은 안치환의 아이러니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인데, 박근혜 정부 때 겪었던 일을 문재인 대통령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이 상황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거기도 하고, 권력이랑 이런 건가? 성씨만 바뀐 정권일 뿐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소벌법의 입법 강행 드라이브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일단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규제 혁파를 내용으로 하고 자본이 진입이 어렵게 된 이유, 그 규제가 원래 있었던 것이 어떤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규제인지, 왜 그 규제가 필요했는지에 관한 정당성과 이런 부분에 관한 제대로 된 국민적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서비스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무슨 위원회, 행정기구 산하에 위원회 하나 딸랑 두고 거기서 이거는 잘못된 규제다 이래가지고 정의하면 행정각부는 이에 따르는 형태의 이런 거버넌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래서 결정을 하면 행정각부의 장은 속된 말로 무슨 부하 직원이 뭐 하는 것처럼 그 계획에 따라 이걸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놓고, 그러면 국회는 왜 필요하고,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결국 뭐냐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이거 지금 인자하신 대통령께서는 뒤에 계시고, 임명직 정무직이 기재부 장관이 결국은 이런 악역을 맡아가지고 하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그런 큰 계획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오늘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려면 이 사안은 서비스 발전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각적 행정각부의 입법에서 보호하는 공공이나 공익적 그런 보호 규제들, 입법 보호 장치들을 철폐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대표성 있는 국무회의 정도에서 심의를 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민적 공론을 얻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헌법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의 딸랑 행정기구 산하에 무슨 위원회랍시고 하나 두고 책임 있는 주체, 사실은 대통령이 행정권을 통과하는 책임자이시기도 한데, 이 대통령께서는 어디 가 계시고 기재부 장관이
주인 행사하면서 행정각부의 장에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행정각부의 장을 마치 수하를 부리듯이 이렇게 뭐 무슨 수석 비서관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행정각부의 장의 국무위원인 이분들을 헌법기관이 이분들을 들러리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하는 나라가 이 세계에 도대체 존재하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답답한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의 내용들이 국회의 기재위에서의 그 논의 과정에서 반성적으로 민주당이 과연 그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돌이켜 보면서 반성적으로 복귀하고 그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 관한 내로남불식의 이런 그 태도가 폐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대체로 이 정도 오늘 말씀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